버즈아이의 긴 밤, 고립된 집과 세 남녀의 엇갈린 진술. 인디애나주의 작은 마을 버즈아이. 두 딸을 잃은 슬픔 속에 갇혀 지내던 한 남자가 자택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신고자는 그의 연인이었으나 그녀는 경찰보다 어머니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고 신고는 사망 추정 시각보다 한참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그 공백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건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미국 인디애나주, 인구수가 많지 않은 조용한 시골 마을 버즈아이. 이곳에서 나고 자란 데린 애킨스는 마을 사람들에게 성실하고 가족을 아끼는 평범한 이웃으로 기억되었습니다. 1967년생인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운명처럼 만난 쉐리와 사랑에 빠졌고 1988년 4월 결혼식을 올리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두 딸을 얻고 트럭 운전사로서의 꿈도 이루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예고 없이 균열을 일으키곤 합니다. 약 20년간 이어진 결혼 생활은 고부 갈등과 성격 차이로 인해 2003년 이혼이라는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그러나 대린에게 닥친 진정한 비극은 그로부터 3년 뒤인 2006년에 일어났습니다. 6월의 어느 날 대린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딸이 교통사고로 동시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슬픔을 감히 가늠할 수 있을까요? 대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견딜 수 없는 상실감과 고통을 잊기 위해 그는 술과 약물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실했던 트럭 운전사는 점차 과거의 모습을 잃어갔고 중독성 물질은 그의 일상을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2014년 고립된 삶을 살던 대린에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세라 앤드류였습니다. 세라 역시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온 여성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겪은 임신과 출산, 타지에서의 생활, 그리고 이어진 이혼과 자녀 양육권 상실 등 그녀의 삶 또한 굴곡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 역시 약물 의존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아픔과 결핍을 가진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공통분모는 그들을 연인관계로 발전시켰고 세라는 곧 대린의 집으로 들어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대린의 집은 고립된 두 영혼의 안식처이자 때로는 지인들이 모여 파티를 즐기는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약물을 끊고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겠다는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은 2017년 7월 19일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2017년 7월 19일 오후 911 상황실에 다급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대린의 연인 세라였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인 대린이 집안에서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상황실 직원에게 누군가 둔탁한 물건으로 그를 공격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대리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침실에서 발견된 그는 머리 부위에 심각한 외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현장 곳곳에는 사건 당시의 참혹함을 짐작케 하는 생물학적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머리에 가해진 강력한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었으며 신체 일부에서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작은 상처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현장을 통제하고 최초 발견자인 세라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행동과 진술에서 몇 가지 이해하기 힘든 점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첫째, 신고 시점이었습니다. 부검의가 추정한 대린의 사망 시각은 새벽 4시에서 8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세라가 경찰에 신고한 시각은 정오가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둘째, 신고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세라는 대린의 상태를 확인한 직후 911에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했고 사건 현장에서 약 17k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한 뒤에야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그녀의 소재를 파악해 찾아갔을 때 세라는 울고 있었으며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왜 즉시 신고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그가 사망한 모습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당시 절도 혐의 등으로 수배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을 부르는 것이 두려워 어머니를 먼저 찾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대린의 집에서 외부 침입의 흔적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갑은 열려 있었고 신분증과 내용물은 사라져 있었지만 경찰은 단순 강도 사건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대린의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는 현장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린의 차량이었습니다.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대린은 평소 차량 내부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제작한 도구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무 막대에 날카로운 금속 와이어를 감아 만든 형태의 물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도구가 범행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서로 이미 동행된 세라는 사건 전날 밤의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전날 밤 집에서 파티가 있었고 나는 밤새 대린과 함께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다음 날 아침 8시경에 지인인 제이슨 애트킨스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고 볼일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와 보니 대린이 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현관문이 잠겨 있어 평소 열어두던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갔다가 침대에 쓰러져 있는 대린을 발견하고 흔들어 깨웠지만 반응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수사 초기 경찰은 파티에 참석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세라는 이 과정에서 2명의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하거나 그들과의 갈등을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제이슨 블레드소였습니다. 세라는 그가 사건 전날 밤 파티에서 대린과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블레드소를 소환했습니다. 그는 대린과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차량 반납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으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정이 되기 전 파티 장소를 떠났으며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그의 알리바이는 입증되었고 그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스티븐 클랩이었습니다. 정보원들에 따르면 대린과 스티븐 사이에도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과거 스티븐의 차량 화재 사건과 관련해 대린이 의심받았기 때문입니다. 파티 도중 스티븐이 화를 내며 나갔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티븐 역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는 파티에서 나온 뒤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으며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의 직장 출근 기록과 여자친구의 증언, 휴대전화 위치 데이터가 그의 진술을 뒷받침했고 그 또한 용의자 명단에서 지워졌습니다. 수사는 난항에 따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스티븐의 여자친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새로운 국면을 여는 결정적인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라가 대린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걸 아시나요? 수사관들은 세라의 사생활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주변 인물들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세라는 피해자 대린과 동거하는 동시에 제이슨 애트킨스라는 남성과도 오랫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이슨 애트킨스는 대린과 성은 같았지만 친족 관계는 아니었으며 같은 마을에서 자란 지인 사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세라에 대해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데 능숙한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경제적 지원이나 약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 혹은 자신에게 헌신적인 사람을 찾아 관계를 맺고 그들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세라, 대린, 그리고 제이슨 애트킨스의 통신 기록을 전면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세라의 진술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세라는 경찰 조사에서 밤새 대린과 함께 있었고 아침 8시에 집을 나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린의 휴대전화에서는 사건 당일 새벽 4시 12분에 발송된 메시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수신인은 다름 아닌 세라였고 내용은 그녀가 파티 직후 제이슨 애트킨스의 집으로 간 것에 대해 분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그 녀석한테 갔다는 걸 알아. 우린 끝이야.
이 문자 메시지는 세라가 사건 발생 추정 시각인 새벽 4시경에 대린의 집에 없었거나 적어도 대린과 함께 있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제이슨 애트킨스가 이 사건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암시했습니다. 소셜미디어 메시지 분석 결과 제이슨 애트킨스는 세라가 대린에게 돌아가는 것을 극도로 질투하고 있었으며 대린이 사라지면 세라를 온전히 독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2017년 7월 28일 경찰은 모순된 증거들을 제시하며 세라를 다시 압박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두 남자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대린을 선택했고 그 때문에 제이슨이 매우 화가 난 상태였다라며 교묘하게 화살을 제이슨에게로 돌렸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으며 아마도 제이슨을 보호하고 있거나 혹은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 한다고 직감했습니다. 수사팀은 사건의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퍼즐 조각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제이슨 애트킨스는 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일 밤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다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의 직감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제이슨의 집에서 피해자 대린의 집으로 이동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일한 경로, 작은 마을 도서관 앞 도로에 주목했습니다. 그곳에는 마을의 정적을 지키는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사건 당일 새벽 시간대의 영상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이슨의 거짓말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2017년 7월 19일 새벽 4시 13분.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익숙한 차량 한 대가 도서관 앞을 지나 대린의 집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이슨의 차량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차량 내부에 운전자 외에 또 다른 인물이 탑승해 있었다는 점입니다. 흐릿한 화면 속에서도 두 사람의 실루엣은 분명했습니다. 이는 제이슨의 알리바이를 완벽하게 탄핵하는 증거이자 세라와 제이슨이 공모했거나 적어도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음을 시사하는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그 시각 대리는 세라에게 네가 그 녀석에게 간 걸 안다는 절망 섞인 문자를 보낸 직후였습니다. 상황을 재구성해보면 세라는 파티 후 제이슨의 집으로 갔고 그곳에서 모종의 모의를 한 뒤 두 사람이 함께 대린의 집으로 다시 이동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세라 앤드리는 과거 저지른 절도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기이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출소 후 그녀는 고등학교 동창인 에디라는 남성과 결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듯 보였습니다. 대린의 죽음이나 제이슨과의 관계는 마치 없었던 일처럼 행동했습니다. 반면 제이슨 애트킨스는 또 다른 마약 관련 혐의로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2018년 5월 24일 경찰은 구치소에 있는 제이슨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수사관들은 도서관 CCTV 영상과 통신 기록 등 그동안 확보한 증거들을 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직감한 제이슨의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고 고통받는 동안 세라가 밖에서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제이슨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진술은 사건의 전말을 뒤집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악마입니다. 교활하고 사악한 여자예요. 이 모든 일의 배후는 세라입니다. 제이슨은 자신이 세라에게 철저히 조종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이슨의 자백을 토대로 재구성된 그날의 진실은 참혹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대린의 집 파티가 끝난 후 세라는 제이슨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제이슨에게 대린이 나를 학대하고 공격했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대린이 세라를 학대했다는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지만 당시 세라에게 깊이 빠져있던 제이슨은 그녀의 말을 맹신했습니다. 분노에 찬 제이슨과 세라는 차를 타고 대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CCTV에 찍힌 그 장면이었습니다. 제이슨의 진술에 따르면 현장에 도착한 뒤 세라가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제이슨이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는 대린이 자신을 보자마자 공격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범행 도구로 사용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대린이 평소 호신용으로 차에 보관하던 철조망이 감긴 야구 방망이였습니다. 제이슨은 자신이 방망이를 빼앗아 대린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는 딱 한 번 때렸다. 그가 쓰러졌지만 숨은 붙어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을 나서려 할 때 끔찍한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왔을 때 세라가 그 방망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대린을 향해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약에 취해 있었고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대린의 숨통을 끄는 건 제가 아니라 세라입니다. 제이슨은 세라가 주범이며 자신은 단지 이용당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경찰은 제이슨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세라에게 더 큰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법의학 증거는 대린이 최소 수차례 이상 가격당했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이슨과 세라는 모두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이슨은 검찰과의 형량 거래를 통해 살인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재판에서 세라의 범행을 증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20년 9월 세라 앤드리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두 남녀의 엇갈린 진술과 진실 공방으로 뜨거웠습니다. 세라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질투에 눈먼 제이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이슨이 연적인 대린을 제거하고 세라를 차지하기 위해 벌인 일이며 세라는 현장에 있었을 뿐 직접적인 가해는 하지 않았다는 논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의 논리는 달랐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본질을 가스라이팅과 조종으로 보았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세라가 남긴 수천 건의 문자 메시지와 소셜미디어 기록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세라는 두 남자 사이를 오가며 끊임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대린과 함께 있을 때는 제이슨이 자신을 괴롭힌다며 피해자 행세를 했고 제이슨과 함께 있을 때는 대린이 자신을 학대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두 남자의 보호 본능과 질투심을 자극하여 서로를 증오하게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세라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두 남자를 체스말처럼 조종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또한 현장 감식 결과도 제이슨의 정당 방위 혹은 몸싸움 중 우발적 범행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침대 위 이불에 묻은 혈흔 패턴은 대린이 방망이를 들고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이불을 덮고 누워있거나 무방비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공격당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대린이 잠들어 있거나 휴식을 취하던 중 변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오랜 심리 끝에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세라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이 비극적인 사건을 설계하고 실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주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20년 말 인디애나주 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사 협조와 자백을 참작받은 제이슨 애킨스는 징역 20년과 5년의 가택연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2036년 4월이 되어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던 세라 앤드류에게는 훨씬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그녀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5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그녀의 남은 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게 하는 종신형에 가까운 판결이었습니다. 2021년 7월, 세라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제이슨이 모든 것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인디애나주 항소법원은 1심의 증거와 판단이 타당하다며 그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버즈아이의 작은 집에서 일어난 이 비극은 약물 중독과 잘못된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철저히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대린 애킨스는 두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삶의 끈을 놓지 않으려 노력했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자 했으나 그 사랑은 거짓과 탐욕으로 얼룩진 덫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대린을 언제나 남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던 다정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비록 그가 생의 마지막 시기에 잘못된 길로 들어섰고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을지라도 그가 맞이한 최후는 너무나 가혹하고 비극적이었습니다. 이제 대리는 먼저 떠난 두 딸의 곁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인간의 어두운 욕망과 심리적 조종이 빚어낸 이 잔혹한 이야기는 진실한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씁쓸한 교훈으로 남았습니다.